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환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이튿날부터 담당 의사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방사선 치료실에 드나들면서 혈관에 가느다란 튜브를 삽입하여 항암제를 투입했다. 의사를 만나고 돌아온 상욱에게 다짜고짜 죽을 병이냐고 물었다가 호되게 지청구를 들었던 수빈은 자신의 병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가 보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튿날부터 혈관에 튜브를 넣는가 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뜻밖에도 힘겨운 치료를 받게 되자 내심 당황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남짓 똑같은 치료를 반복했다. 무슨 약이죠? 치료를 받고 병실로 돌아온 수빈은 벌써 2달째로 접어들도록 매일 자신에게 투여하는 약이 무엇이냐고 상욱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과로해서 몸의 기가 다 빠졌다더라.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끝나는 때가 오겠지. 너무 아파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치료를 계속해야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겠다 싶어요, 오빠. 왜 이렇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죠? 병명이 뭐래요? 화병이라더라. 화병이요? 다 내 탓이야. 속에서 불이 나는 병인데 병이 났을 때 곧바로 치료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수빈아, 치료받기 힘들지? 미안해.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 수빈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치료를 계속 반복하자 뭔가 불안한 듯했다. 수빈이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투여를 하는 사이에 상욱과 혜정은 신장의 주지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장기 이식이 가능한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는 마지막 한 가닥의 간절한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상욱과 혜정의 신장은 환자에게 부적합하다고 했다. 100만 분의 1이라는 가능성에 매달리던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부평의 승윤이도 검사를 했지만 역시 부적합했다. 친형제자매의 장기가 적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는 환자의 친형제 자매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지금 수빈은 친형제나 자매가 하늘 아래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밖에 없던 오빠 현식이마저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수빈은 세상에 피를 나는 가족 하나 없이 혼자였다. 환자의 친형제를 찾아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상욱은 문득 현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 날 갑자기 현식은 베트남 전쟁에 용병으로 참가하게 되었다가 결국 살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현식과 상욱은 동갑내기 친구였다. 시골뜨기 소년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온 서울에서 난생 처음 택시를 타고 가서 도착했던 장충동의 그 한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싫지 않았던 현식은 상욱을 어쩐지 좀 무시하는 눈빛이었다. 시골뜨기 촌태가 재밌다는 표정으로 자꾸만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상욱은 이제 와서 현식이가 왜 베트남이라는 그 머나먼 땅에 전쟁을 하러 떠날 마음을 먹었을까 돌이켜 보았다. 현식의 죽음이 혹시 부질없는 계기가 아니었는지 안타까웠다. 그 당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박정희가 미국의 승인을 얻으려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를 만나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수빈이 오빠 현식과 같은 청년들의 목숨을 쿠데타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팔아넘겼던 셈이다. 이제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아도 그때 수빈이 오빠가 베트남 전쟁에 안 갔어야 좋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친구이고 수빈이 하나뿐이던 오빠가 베트남에서 죽어갔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제3자의 장기에 희망을 걸어야 해요. 유수빈 환자에게 형제가 한 사람도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사의 동어 반복은 절망의 선언이었다. 의사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3자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일은 하늘의 별을 따는 만큼이나 막연한 노릇이었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소용이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저 몸부림과 저 신음을 대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넘겨받고만 싶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환자의 아픔을 한터럭도 대신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픔의 천분의 일도 만분의 일도 함께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무기력에 가슴을 칠 뿐이었다. 상욱은 하늘도 무심하다고 거듭 생각했다. 저렇게 엄청난 고통에 몸을 떨면서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다른 길이 없을까. 의사는 기적이 없는 한 앞으로 1년 이상 살기 어렵다고 했었다. 상욱은 어쩌면 자신이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꾸 잡념이 엄습하는 머리를 비워내듯 힘껏 고개를 저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수빈을 정령 살려낼 무슨 방법을 찾고 싶었다. 이럴 때 누군가 마음을 두고 의논할 사람이 한 사람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상욱이 눈앞에 현식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수빈이 오빠라면 저토록 아픈 자기의 동생을 위해 어떻게 했을지 자기 마음에게 물어보았다. 정말 어떻게 하나. 아무리 궁리해도 대답이 없었다. 차라리 미쳐버려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느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백지가 되어 무심히 숨만 쉬면서 살아가고도 싶었다. 아니, 베트남 전쟁의 현식을 대신해서 상욱 자신이 참전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 이 슬픔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이미 끝난 뒤에 마주친 악연이야. 한 여자를 사랑했던 시간은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한 여자를 사랑한 대가를 치렀어. 너무나 엄청났던 그 시련과 고통을 겪은 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또 이것은 무슨 악연일까? 사람들이 만약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으리라. 상욱은 몸부림을 치다가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고 겨우 진정된 수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엄마가 불쌍해요. 혜정은 혜정대로 엄마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혜정은 상욱과 나란히 담당 의사 앞에서 서명했던 장기 기증서가 수빈에게는 정작 필요가 없게 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상욱은 혜정이 어머니 병실을 지키면서 단 하루라도 깊이 잠드는 모습을 못 봤다. 환자의 온몸을 마사지하며 입안의 혀처럼 혜정은 환자의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썼다. 친딸이라도 저렇게 간병을 잘할 수 있을까 싶었다. 상욱과 혜정의 장기 기증서는 비록 당장은 수빈에게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아직은 꼭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의사는 만약 수빈과 비슷한 처지의 환자가 있다면 서로의 장기를 교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혜정이 눈물겨운 정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황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강도 높은 항암제 투입은 환자의 머리카락이 듬뿍듬뿍 빠지는 부작용을 보았다. 심한 탈모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항암제 투입을 중단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됐다. 항암요법을 받는 동안 스카프를 쓰거나 머리에 얼음 주머니를 올려서 두피를 차갑게 해주었다. 두피가 차가우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해봤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됐다. 볼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머리카락 빠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 오빠, 간호사에게 진통제 주사를 맞고 한숨 잔 뒤 수빈은 깨어나며 상욱을 찾았다. 태풍이 지나간 뒤의 바닷가처럼 상욱을 부르는 목소리는 고요했다. 벽을 보며 돌아앉아 피 같은 눈물을 흘리던 상욱은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상욱은 한 차례의 무시무시한 아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환자의 손을 잡으면서 침대로 다가갔다. 언제 깼니? 힘들었지? 수빈은 앙상한 손에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있었다. 손바닥을 펴며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수빈을 보던 상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
말해주세요. 나 죽을 병이에요? 수빈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죽어? 무슨 죽을 죄라도 저질렀니? 죄가 있어야 죽을 병이 들지. 걱정 마. 곧 건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암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대요? 내가 죽긴 왜 죽어? 걱정 마, 안 죽어. 넌 안 죽어. 절대로, 절대로. 나 무슨 암이에요? 암? 아니야. 암이 아니라 신장이 좀 나쁘대. 오빠,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그때까지도 수빈은 자신의 병명이나 병이 진행 상황을 확실히 몰랐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잦아지는 통증과 자꾸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자신의 병을 짐작하는 듯 보였다. 나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수빈은 상욱에게 물었다. 뭐? 상욱은 등에 식은땀이 돋았다. 가슴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 목이 콱 막혔다. 수빈아, 아무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도 혜정이도 나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틀림없이 곧 건강한 몸으로 집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 괜한 상상하지 마. 죽을 거라는 생각도 다시 하지 마. 알았어? 상욱은 순간 수빈을 가슴에 안고 목을 놓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아니에요, 오빠.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이 언제쯤 끝날지 알고 싶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해요. 이겨내야 해. 우리가 도울게. 아니, 틀렸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아파요. 오빠, 나 좀 안 아프게 빨리 죽을 수 없을까요? 수빈아, 정말이에요. 앞으로 저 치료 안 받겠어요. 하루라도 치료 안 받고 살다가 죽을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리 그래봐야 완치될 희망도 없잖아요. 자꾸 치료만 하면 뭐해요. 치료받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치료받을 시간만 닥치면 너무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죽을 텐데. 정말 못 참겠어요. 오빠, 그러니까 더 이상 항암 치료 같은 거 안 받고 약도 안 먹겠어요. 상욱은 수빈의 입에서 항암 치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빈아, 내 마음 알아. 내 고통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 치료를 그만둘 수도 없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야. 너 마음이야. 살 수 있다고 믿어야 해.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념을 가져야 해. 내 의지가 너를 살릴 수 있어. 너의 의지와 용기에 내 목숨이 달렸어. 힘을 내. 넌 틀림없이 건강해질 거야. 아니야, 오빠. 난 알아요. 내 병은 이미 틀렸어요. 난 더 살 수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나도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날 위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지 않았니?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대. 문제는 환자의 의지야.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싸우면 적어도 51%의 확률이 있다고 했어. 오빠, 부탁이에요. 나 좀 빨리 죽게 도와줘요.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워요. 나 좀 제발. 수빈아, 수빈아. 독한 약 기운 때문에 수빈은 다시 잠에 빠졌다. 한운 구의 까만 머리카락을 야윈 손에 꼭 쥔 채 고요히 눈을 감은 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상욱은 병실을 빠져나왔다. 아저씨 어디 가시게요? 혜정이 급히 병실을 나서는 상욱에게 물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마. 어머니 잘 보고 있어라. 상욱은 터덜터덜 걸어서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 밖 흙길에서 술집이 보였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발견한 술집에 곧바로 들어섰다. 아가씨, 위스키.
독한 위스키를 목구멍으로 마구 부어넣었다. 난 알아요. 내 병은 이미 틀렸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쟁 물렸다. 술이라도 마시면서 세상을 송두리째 망각하고 싶었다. 자유롭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독한 술을 입에 털어넣고 또 털어넣어도 정신은 뚜렷했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수빈의 절망한 목소리가 더 뚜렷이 들려왔다. 아, 어쩌란 말이냐. 널 이렇게 보내고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내가 속절없이 죽고 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넌 내 희망이고 보람이었어. 넌 찬란한 꿈이고 가슴 벅차는 젊은 시간이었고 아름다운 사랑이야. 너는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지. 너무 큰 기쁨과 설렘이었어. 그러나 사랑의 시간은 너무 짧았어. 사랑을 잃고 오직 인고의 시간만 남았어. 그래, 그것은 참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지. 슬픔이었지. 상처뿐인 인고의 시간이었지.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할 수 없었어. 아직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너는 멀리 있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지. 멀리 있는 너를 그리워하는 사랑이었지. 가슴 아픈 사랑이었지만 너를 사랑하는 동안 나는 그래도 행복했다. 이 세상 어느 하늘 아래선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이제 와서 내가 먼저 떠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움도 사랑도 사라지고 다시 캄캄한 어둠뿐이야. 사랑하는 너를 떠나보내고 나 혼자 살 자신이 없구나. 수빈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부탁이야. 사라져. 제발,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수빈아. 혼자 독한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욱의 정신은 화창한 가을 하늘처럼 더욱 맑아졌다. 두 집 살림. 하루가 다르게 수빈의 병은 회생 불가능의 상태로 악화되어 갔다. 김병에 휴지 없다고 했던가. 상욱은 상욱대로, 혜정은 혜정대로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갔다. 상욱은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극간의 통증 때문에 몸부림치며 시달리는 환자를 곁에서 속수무책으로 멍하니 지켜볼 때마다 안타까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 그때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고 그 때문에 절망했다. 수빈이 입원한 병원과 아내가 있는 소유산의 집을 상욱은 왔다 갔다 했다. 거의 매일 병원에 살면서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모처럼 집에 갈 때마다 상욱은 아내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음 한구석이 괴로웠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씩 집을 비우다가 나중에는 뚜렷한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씩 집을 비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말수도 부쩍 줄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상욱은 상욱대로 면목이었고 서먹했다. 상욱은 몇 번이고 수빈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아내에게 솔직하게 설명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아내는 요즘 들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외박이 잦은 상욱을 보며 뭐라고 특별히 표현은 안 했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어렴풋이나마 상욱이 왜 자꾸 집을 비우는지 짐작을 하는 눈치였다. 아내는 수빈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고 뭔가 짐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상욱에게 대놓고 먼저 따지거나 물어보지도 않았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투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내인 소영은 그저 침묵했다. 뭐라고 불평도 안 하면서 혼자 속을 태우는 듯 했다. 상욱은 아내가 어쩌면 무언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복수 중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는 무언의 복수 같았다. 아내는 상욱의 잦은 외박을 말없이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럴수록 상욱은 아내에게 미안했다. 뭐라고 먼저 말을 걸고도 싶었지만 그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수빈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아내의 불편한 마음을 외면했다. 상욱은 아내의 마음고생이 아무리 커도 수빈이 지금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생각했다. 아내의 마음이 아무리 상해도 살아있는 사람의 아픔은 언제든 나중에라도 위로할 수 있다고 여겼다. 죽음의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수빈을 내버려 두고 아내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옥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사이에 두어 달이 훌쩍 지나갔다. 시간은 계속 지났지만 병원에서는 환자를 살려낼 어떤 뚜렷한 대책을 못 찾는 듯 보였다. 매일 반복하는 똑같은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서도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만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순간들은 모두 악몽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회생의 조짐은 안 보였다. 독한 항암제 주사를 받아들이면서 환자는 그때마다 엄청난 통증을 견디느라 피골이 상접해 갔다.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보내는 상옥은 상옥대로, 혜정이는 혜정이대로 피가 마르는 나날을 견뎌갔다. 의사를 믿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사에게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였다. 의사도 보호자도 어쩌면 기적을 바라고 있는 듯 했다. 신장이식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기증자를 기다렸지만 적합성이 일치한 신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혜정아, 나 소유산 집에 다녀와야겠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저씨. 곧 돌아오마. 그 사이라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수빈이 잠든 얼굴을 잠깐 보고 상욱은 병원을 나섰다. 지친 몸을 이끌고 소유산의 집으로 향했다.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며칠 아내와 지내면서 쉬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가 병원을 비운 사이에 수빈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 불안했다. 속옷만 갈아입고 곧바로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나섰다. 아무래도 우두커니 병실만 지키고 있자니 답답했다. 또 일단 집에 가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도 싶었다. 상욱은 환자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할 일이 없는지 생각했다. 수빈의 병이 너무 깊어 보였고 그냥 부평의 가게집에 두고 지켜만 보기가 안타까워서 일단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병원이라고 특별한 대책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있지 않은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그 힘들고 견디기 고통스러운 치료를 매번 반복하는 것만이 최선인지 판단해 볼 때가 온 듯했다. 어떻게 해야 환자에게 최선이 될지 냉정하게 궁리하고도 싶었다. 수빈은 퇴원을 원했다. 처음에는 수빈이가 상옥이나 혜정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옥은 한사코 퇴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특별한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병원에 언제까지 두는 일이 꼭 능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상옥은 소유산에 도착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대문을 열어준 아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상옥을 싸늘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여기 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안방의 장롱 서랍 속에서 네일을 꺼내어 침대 위에 던지듯이 꺼내놓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한 뒤 방을 나가버렸다. 아내의 쌀쌀맞은 태도가 상욱은 불쾌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싶었다. 상욱은 아내를 탓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내가 장롱에서 꺼내준 속옷을 집어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 꼭지를 돌렸다. 따뜻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쏟아지는 물줄기 속으로 지친 몸을 들이밀었다. 모처럼 하는 샤워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다. 뜨거운 물줄기에 몸이 피곤을 한참 씻어내고 있을 때 아내가 욕실문을 노크했다. 왜요? 당신 샤워 끝내고 또 나가실 거죠? 아니요, 오늘은. 그래요? 전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어디 가는데요? 여보. 대답이 없었다. 상옥은 샤워 꼭지를 잠갔다. 수건을 찾아 들고 서둘러 물기를 닦아냈다. 상옥이 욕실에서 헐레벌떡 달려나왔을 때 아내는 벌써 집 밖으로 나갔는지 안 보였다. 베란다로 달려나가서 보니 아내는 집 앞 큰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다. 마침 아내 앞에 택시가 한 대 멎었다. 아내가 택시 뒷문을 열고 타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 상옥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내를 태운 택시는 집 앞길의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 버렸다.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베란다에 우두커니 선 채 상옥은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린 듯한 알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다. 급히 욕실에서 나오느라 머리에서 아직 덜 마른 물기가 얼굴로 흘러내렸다. 아내는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는 상옥을 보다 못하여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며칠씩 거듭 외박하면서도 밖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런 방구도 안 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행선지도 안 밝힌 채 불쑥 외출했다. 상옥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집을 나간 아내는 그날 밤 자정이 다 되도록 집에 전화 한 통 안 했다. 궁금하다 못해서 아내의 핸드폰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그때까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무슨 소식이 오기만 기다렸다. 곧 돌아오겠지, 곧 돌아오겠지라며 기다렸지만 아내는 자정이 훨씬 넘어도 소식이 없었다. 아내가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야속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게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앞섰다. 자정을 훨씬 넘기고도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새우고 있을 때였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벽시계가 새벽 5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밤새 아내의 전화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소파에 등을 기대고 깜빡 잠이 들었던 상옥은 전화벨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결이었지만 밤새 속을 태우게 한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보다 웬일인지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이제라도 전화를 해주어 고맙기까지 했다. 집에 계셨어요? 아내는 그 시각에 상옥이 집에 있을 줄 몰랐다는 말투였다. 당신 지금 어디요? 여태껏 어디서 뭐하고 있어? 아내는 얼른 대답을 못했다. 지금 어디 있냐고 묻지 않소. 멀리 있어요. 멀리라니. 정선이에요. 정선? 강원도 정선에 갔단 말이요 지금? 네. 정선은 왜? 친구들하고 여행 왔어요. 여행? 여행이라는 말에 상옥은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혔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옥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지금 당신 여행이라고 했소? 네, 여행 좀 왔어요. 왜요? 저는 여행도 못해요. 못할 거야 없지만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이나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오? 그러는 당신은요? 상옥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혹시나 하고 전화했는데 당신이 집에 계신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래, 언제 돌아올 예정이요? 2박 3일 일정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더 걸릴지도 몰라요.
상욱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며 아내가 무슨 사고라도 안 당했는지 걱정했다. 하지만 새벽 동화를 하며 화가 몹시 났다. 그렇다고 아내더러 무턱대고 화만 낼 수 없었다. 전화로 아내가 반문했듯이 이런 일의 원인을 만든 사람은 상욱 자신이었다. 알았소. 기왕에 갔으니 좋은 시간 보내고 빨리 와요. 지민은 화를 가까스로 눌렀다. 전화를 끊었다. 정선에 있다는 아내더러 기왕에 갔으니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했지만 화가 아주 누그러진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하지만 아내가 안 되었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고생이 깊었으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했을까 싶어서 측은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그렇지. 한마디 말도 없이 정선을 가?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치밀었다.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상욱은 문득 아내가 측은했다. 아니야. 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을 거야. 내 탓이야. 오죽 답답했으면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을 다 했을까 싶어졌다. 상욱은 아내가 탈출구를 찾다가 여행을 선택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때서야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욱은 지금 친구들과 정선의 여행을 떠나 있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는 2달 전에 설악산에 다녀오는 길에 아내와 둘이 정선에 들렀던 때가 떠올랐다. 그날 혜정이 전화를 받고 한밤중에 부평에 갔다가 실신한 수빈을 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아내에게 말을 못한 일이 자꾸 후회스러워졌다. 그날 아내에게 수빈의 문제를 사실대로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면 오늘처럼 아내가 집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한번 놓친 기회를 다시 잡지 못한 채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다. 병원에서 집에 올 때마다 오늘은 아내에게 알리고 무슨 대책이라도 의논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아내 앞에만 서면 늘 그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뤘다. 그런데 오늘은 사정이 좀 달랐다. 대책 없이 병원에 수빈을 계속 두어야 할지 어떨지 아내와 의논이라도 할 마음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상욱이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쌀쌀맞게 나오더니 잠깐 샤워를 하는 사이에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 속내를 털어놓고 대화를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아내는 그 사이를 못 기다리고 집을 나서고 말았다. 상욱은 집에 혼자 남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고 좀처럼 잠을 못 이뤘다. 하기사 집에 혼자 있는 편이 오히려 더 잘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부터 아내와 상의 못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수빈의 문제를 아내와 의논한다고 무슨 별다른 대안이 나올 것도 같지 않았다. 뒤늦게 아내까지 끌어들여 신경을 쓰게 할 일이 아니라 끝까지 상욱 혼자 처리하는 편이 어쩌면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뜬금없이 외출한 아내를 밤새 걱정하던 끝에 새벽녘에야 아내의 행방을 알고 난 상욱은 갑자기 배가 고팠다. 어제 아침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몇 술 뜨다가 숟가락을 놓은 이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였다. 우선 시장길을 면해보려고 주방에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당장 먹을 무엇이 안 보였다. 찬장을 열어보았다. 찬장에도 마땅한 요깃거리가 안 보였다. 주방 한가운데 서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만 주방 어디에도 먹음직한 무엇이 눈에 안 띄었다. 결국 동네 슈퍼가 문 여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라면 3개를 사다가 끓였다. 간신히 허기를 달랬다. 그릇을 싱크대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안방의 침대에 길게 누웠다. 목숨을 건 환자 곁에서 긴장과 피곤이 쌓일 대로 쌓였던 상욱은 쓰러지듯 누운 채 모처럼 잠을 청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곧바로 잠이 엄습하고도 남을 정도로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잠을 못 이뤘다. 한참이나 뒤적이다 가까스로 깜빡 잠이 들었다. 상욱은 낙조가 아름다운 서해 바닷가에서 갯바위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낙조의 아름다움은 황홀했다. 넋을 잃고 해가 지는 하늘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했다. 그러나 낙조의 순간은 잠깐이었다. 한순간 아름답던 하늘은 이내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붉게 타던 해는 바다 저쪽으로 뚝 떨어지면서 사라지고 바다와 하늘은 한순간에 회색빛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다 너머로 붉은 해가 가라앉는 바로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흰 소복을 입은 한 소녀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소녀는 사라지는 낙조의 끝에 하얀 옷자락을 적셨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휘날렸다. 수빈이었다. 수빈은 수평선을 향하여 파도를 따라 천천히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수빈아! 상욱은 수빈을 붙잡으려고 갯바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웬일인지 몸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꿈쩍도 안 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수빈아! 소리 높여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 상욱에게 등을 보인 채 수빈은 바닷속으로 계속 걸어갔다. 수빈은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미끄러지듯 수평선 끝자락을 향하여 걸어갈 뿐이었다. 가지마! 가면 안 돼! 돌아와! 아무리 말려도 수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가면 안 된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애타게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애원하는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수빈이 귀까지 가지 못하는 듯도 했다. 수빈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닷속으로 계속 걸어갔다. 상욱은 바다에 몸을 던졌다. 죽을 둥살둥 사력을 다하여 수빈이 가고 있는 수평선 끝자락을 향하여 헤엄쳐 갔다. 죽을 힘을 다하여 헤엄쳐 갔지만 웬일인지 상욱과 수빈의 거리는 한 뼘도 좁혀지지 않았다. 수빈아, 거기서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넌 죽어. 가지마. 돌아와. 거친 파도와 싸우며 목이 터지게 소리쳤다. 몸에서 힘이 자꾸만 빠져나갔다. 더 이상 헤엄칠 힘이 없었다. 더 이상 쫓아가지도 못한 몸이 쥐라도 난 듯 굳어졌다. 어느 틈에 상욱은 바닷속에 천천히 가라앉았다. 정신이 몽롱했다. 바로 그때였다. 오빠. 수빈이 목소리가 상욱이 귀에 꿈결처럼 들려왔다. 수빈아, 나 여기 있어. 오빠, 날 잡아요. 내 손 잡아요. 언제 돌아왔는지 수빈은 상욱의 몸을 부축하고 수면 위로 끌어냈다. 상욱과 수빈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서서 서로의 몸을 껴안았다. 껴안은 그대로 물 위로 떠올랐다. 오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날 따라오면 안 돼요. 캄캄한 밤이지만 수빈의 눈물이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여기 이 어둠 속에 널 두고 못 가. 난 괜찮아요. 그만 가세요. 밤이 깊었어. 같이 돌아가자. 위험해. 캄캄한 길에 너 혼자 보낼 수 없어. 세상 어디라도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죽어 혼백이 되더라도 함께 갈게. 늦었어요. 아니야. 아직 안 늦었어. 여기서 빨리 나가자. 더 어둡기 전에 이 외롭고 무서운 길을 벗어나야 해. 너 혼자 보낼 수 없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수빈은 상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아. 돌아갈 수 없으면 같이 가자. 어떤 어려운 일이 따라와도 난 너랑 간다. 좋아. 가자. 내가 가는 그곳에 아픔이 없다면 내가 널 바래다 줄게.
고통 없고 평안한 곳으로 널 바래다 줄게. 같이 가자.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어서 가자. 오빠, 나 혼자 가야 해. 날 두고 혼자는 못 가. 내가 행복할 때까지 내가 같이 있을게. 기쁜 마음으로 난 서슴없이 갈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생살 찢기는 고통이 따른다 해도 나는 너와 함께 간다. 알았니? 아무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안녕히. 어느 틈에 수빈은 상욱의 품을 떠나 바다 저쪽만큼에서 멀어졌다. 손을 흔들며 이내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에 묻혔다. 바다에는 어디에도 수빈이 안 보였다. 잠깐 사이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 수빈아, 수빈아 어디 있니? 함께 가자. 어디 있니? 수빈아, 수빈아. 목이 터져라고 큰 소리로 외치던 상옥은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